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농어촌이 많은 전남은 국제결혼이 이어지면서 다문화 가정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문화 학생들도 증가하며 전남 인구 감소 등으로 학생 수 절벽의 최소한의 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문화 감수성 이해, 그리고 다문화 인식 등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문화 시대를 맞아 교육, 사회 등 다양한 분야 준비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현재 전남의 다문화 가족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국적 취득자 또 그리고 혼인하신 분들을 포함하면 4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전체 우리 전남 도인구 2.5% 정도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유학생들을 포함을 하면 5만 5천 명 정도, 그래서 3.1%로 이제 통계상으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활 현장에서 보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계시고, 특히 해남이나 영암이나 이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계시기도 하고 또 다문화 가족도 많은 상태죠. 2017년 기준으로 하면 혼인 숫자도 다문화 가족이 759건 정도로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8천여 건이 우리나라 그 전남에서 지금 하는데 한 10% 정도가 다문화 건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 도내 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다문화 학생 수가 10,000명 정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학생 수가 20만이 지금 조금 무너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5% 정도가 다문화 학생들이 다닐 정도로 우리 주변이 그냥 다문화 학생들 또는 다문화 가족이 일상처럼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지금 현재 그러게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현재 다문화 가정 현황은 전남에서 어떻습니까? 다문화는 한 사회 안에서 어떤 인종이라든가 민족이라든가 종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도 지금 많이 들어와 있고, 국제 결혼한 여성들도 좀 있고, 또 외국인 가정 자녀들까지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국내 체류에 또 하고 있는 외국인들까지 포함하면은 우리가 이 시내를 가다 보더라도 자주 마주친 것이 거의 이제 많은 외국인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다문화 가정은 우리 국민입니다, 사실은. 외국인하고는 좀 별개로 이렇게 취급할 수가 있고 또 분류할 수도 있겠죠. 2019년도 전라남도 우리 다문화 가족 지원 네트워크 협의회 회의 자료, 조금 전에 우리 우승희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은 그 다문화 가족이 약 4만 5천 정도. 여기에서 한국인 배우자가 한 16,000, 그리고 결혼 이민자라든가 기아자들이 11,700명 정도. 그 외에도 동거자라든가 뭐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현황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인구수 감소로 인해서 학생들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채워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 학생들로 인해서 어떤 변화들이 좀 있었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국민 25명 중에 한 분이 지금 어찌 보면 외국인 시대에 와 있고, 또 출생자 20명당 1명 정도가 사실은 다문화 가족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작년 말에 약 5,163만이었는데 그 중에서 외국인이 210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길을 걷다 보면 자주 마주친 것이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문화 가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 다문화 가정 2세들을 보니까 약 2만 명 정도. 그래서 전체 태어난 아이들의 5% 정도를 다문화 가족이 차지를 합니다. 또 시골 그 초등학교 같은데 체육대에 가면은 거의 그 아시안 게임 수준 정도 이렇게 분포가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050년도에는 아마 이러한 다문화 가족들이 우리 전체 인구의 약 20%를 넘지 않겠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일 민족이라고 얘기하는 걸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른 선진국과 같이 이러한 변화에 또 수용하고 또 맞이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육제도라든가 학습 방법이라든가 또 한국이 이방인에 대한 편견 뭐 이런 것들을 잘 고쳐나갈 수 있는 어떤 미국이 다문화 다양한 인종이 이렇게 합쳐서 잘 조화롭게 해가는 그런 강대국처럼 우리도 그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전환해가는 교육제도라든가 TV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위한 인식 개선 같은 부분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은 다문화 가정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교육적인 문제인데요. 교육 현장에서 어떤 방법들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다문화라고 하는 말을 과연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많죠. 다른 단어를 선택할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어서 다문화 가족이라고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말 자체가 아이들을 편견을 두게 되고 배타적인 의식을 두게 되는 것이죠. 학교 현장에서도 학교에 다니는 그 다문화 가족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학교 생활을 좀 적응하지 못하겠다,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라면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한다.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게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학습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이고, 결국에는 학교라든가 공부에 대한 흥미가 없으면 전체적인 생활 자체에 무기력증이라든가 이게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한국어를 못해서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모두게 좀 이런 다른 문제까지 파생되는 이런 지금 현장에 문제가 좀 있고요. 또 최근에 아이들뿐만 아니라 가족 내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좀 생기는 거죠. 아시다시피 3호 지역에서 저번에 이제 폭력 사태가 좀 있었죠. 근데 그 가정에서 다문화 가정 부인을 폭력을 행사했던 이유가 이제 말이 좀 통하지 않아서였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가 결국에는 아이들이 그 현장을 지켜봄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정서적인 문제라든가 또 학교에서 그게 또 반복될 수 있는 이런 문제까지 내재하게 되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 자체가 커지게 되죠.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들, 또 그게 자체가 사회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필요성이 좀 있겠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통합 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 애들에 대한 개인별 또는 수준별 어떤 이해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또 그 아이들에 맞게 통합 교육을 하는데, 이 통합 교육 같은 경우는 따로 하지 않고 그 다문화 아이들과 우리 여기에서 태어나고 있는 우리 이제 아이들이라고 표현, 다 우리 아이들이긴 합니다만은 일반 가정 아이들과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모아서 통합 교육을 시키는 이런 형태가 지금 있는 거고요. 또 언어 같은 경우도 이중 언어를 쓸 수 있도록 이런 강사도 배치를 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국제교육원이 별도로 또 도에서 설립이 돼 있어서 국제교육원에 가서 각 그 국적에 따라서 교육도 지금 받고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거는 다른 사람으로 보지 않는, 그래서 다문화가 그 말 그 자체로 포용하고 우리 스스로 모든 문화를 인정해주는 다문화,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좀 특색 있는 부분은 교육도 교육인데 생활적인 측면에서 통합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엄마들끼리 서로 이제 소통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다문화 가정의 엄마들이 어렵게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다라는 거거든요. 본인 자체가 이제 언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일반 가정의 엄마들하고 방과 후에 모여서 뭐가 어려운지 또 엄마들이 같이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지금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통합 교육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모두 네. 이제 한국 학생들과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 교육이나 또 교육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추진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로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가시적인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은 지방자치단체 시군 단위에서는 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 같은 거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또 전라남도가 보니까 다문화 가족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전남 교육청도 현재 다문화를 이해하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경하는 이런 교육의 방침을 정해놓고, 거기에 또 분야를 보니까 4개 분야에 19개 과제를 선정을 해놓고 또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이제 전남 지역이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혼인 건수가 약 759건 정도 나와 있는데, 뭐 전남 전체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으로는 약 9.3%, 또 지역별로 보니까 제주, 전북 다음에 우리 전남이 그 혼인이 많이 하고 있어요, 다문화로. 또 이 혼인 건수는 뭐 전년 대비해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혼인 건수는 약 6.1%가 감소하고 있는데, 다문화 분야는 1%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전라남도에서도 혼인 비중 자체는 이렇게 낮지만은 거기에서 차지하는 또 이혼 비중 자체는 또 우리 전라남도 또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정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애로, 또 문화적 차이에 대한 애로, 그리고 사회적 차별에 대한 어떤 소득 수준의 차이, 그리고 이주 여성의 어떤 인권 보호, 이런 부분들이 잘 보장되어야만, 또 교육을 통해서 잘 정착되어야만 실효성을 좀 거둘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 보완해야 할 점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달리 보지 않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문화 교육 자체가 다문화 가정 또 다문화 학생들 위주로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여기서 태어났던 그리고 자랐던 우리들 또 우리 아이들에게 다문화를 다르게 보지 않는, 달리 보지 않는 인식을 시켜주는 것이 가장 클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통합교육을 한다거나 또 또래 아이들 간의 또래 교육이라고 표현을 이제 하죠. 또래 문화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이들 간에 서로 또 챙겨주고 또 학습도 알려주고 이런 또 모임들도 자주 하는 속에서 아이들 스스로 다문화를 달리 하지 않고 함께 하는 문화로 함께 크는 같은 아이들로 이렇게 또 성장하고 자기들 스스로 또 그 내면이 성장하는 이런 과정도 또 있는 거고요. 언어 습득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4세 이전에 보통 형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에 좀 나오는 문제가 중도 입국자에 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여기서 다문화 가정이 결혼을 해서 아이들 여기서 낳으면 그래도 생활 환경 속에서 한국어를 좀 배우고는 있는데 중도 입국 경우에는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교육 제도를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주민에 대한 그 평생교육이라고 할까요? 엄마들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엄마들도 그 문화 속에 문화를 배워야 되고 또 언어도 배워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학교 말고는 배울 데가 없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제 다문화 센터가 있긴 합니다만은 다문화 센터의 역할 자체가 좀 워낙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개인에 따른 이런 활동들을 못 해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관련 단체에서도 더 폭넓은 일도 해야 되지만은 그 개인에 맞는 어떤 맞춤형 어떤 교육들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제 또래 문화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어른들의 역할도 필요하고 개인이 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또 노력이 또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경제적 또 언어적 그 외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다문화 가정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어려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적응하는 것이 어렵죠. 또 지금 우리가 90년대 다문화 가족이 결혼을 많이 했는데 그 2세들이 이제 청소년에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이면서도 우리 국민이 아닌 또 저소득의 외국인인 우리가 생각하는 또 그분들을 취급한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은 한 수 아래로 이렇게 보는 이런 문화들이 좀 바꿔야 되겠죠. 어떻든 이 2세들이 성장해서 우리의 자식들하고 같이 우리나라를 발전시켜 나가고 우리의 조국을 지켜나가는 그런 역할들이 좀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잘 정착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 지혜로운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분들이 성장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의 고향, 결국은 우리하고 보이지 않는 예교관의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좀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접목들이 쉽게 이루어질 것이고요. 뭐 이런 부분들의 우호적인 또 우리 한국에서 태어나서 우리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애양심 뭐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만이 앞으로 여기서 삶에 정착을 하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애국자가 돼가는 그런 뭐 지름길의 어떤 역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문화 가정도 우리의 국민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선 같이 다문화 가정을 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이제 농어촌이 많은 지리적 특성 때문에 전남은 다문화 가정 추세는 줄어들 것 같지 않은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문화 자체가 우리가 지금 열어놓은 문화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더 들어오거나 저희 또한 또 밖으로 이민도 많이 가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이 농촌 지역의 현실상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들 또는 다문화 가정 숫자가 늘어난 이유가
그게 있었죠. 하나는 이제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는 측면에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게 된 계기가 있었고요. 또 좀 됐습니다만은 시간이 됐습니다만은 농촌총각 장가 보내기 운동이라는 게 한참 또 벌어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자체가 나서서 오히려 외국 그 여성들과 결혼시키는 이런 것들 많이 했었죠. 요즘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국제 결혼은 회사들이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과정이 지금도 여전히 물질적인 어떤 보상을 그쪽에 해주고 결혼을 하게 되는 이 과정 때문에 사람 간의 어떤 이해 또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 진행되는 과정이 지금 요즘에 나타났던 다문화 가정의 폭력 문제나 이런 걸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농촌 인력의 문제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우리 지역,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을 포함해서 어떤 사람이든 간에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일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농촌은 얼마든지 계속해서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우리 인식이 거기에 머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빨리 좀 젊은 사람들이 저는 오히려 농촌에 와서 살아감으로써 다문화의 문제도 풀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젊은 청년들이 좀 농촌에 와서 또 다문화 가정을 좀 이해하고 또 다문화 가정 포용하는 그런 자세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다문화 시대를 맞아 다문화에 대한 정책이나 시선 등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결혼 이민자나 기하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우리 문화에 적응하기도 전에 현실 생활에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에 적응하고 우리 가족 관계라든가 우리의 풍토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하고요. 또 결혼 이민자들이 또 오게 되면은 좀 질이 높은 그러한 취업을 욕망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학과라든가 진학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뭐 자격증 제도 이런 것들도 좀 만들어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사회와 경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마련도 좀 필요하겠죠. 또 다문화 자녀에 대한 뭐 차별성 없는 인식 개선 이런 것이 뭐 상담이라든가 사례 관리를 통해서 가족 간의 뭐 어떤 갈등을 예방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금도 해왔지만은 앞으로도 중요한 상으로 이렇게 좀 다뤄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이혼이라든가 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참 많지 않습니까? 5년 이내에 이혼 비율이 뭐 30%대를 넘어요, 오히려. 그건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분들만의 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사회가 또 우리 국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많은 관심을 갖고 그러한 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이혼이라든가 가출이라든가 다른 문제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부단한 노력도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우리 다문화 가족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뭐 정부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동결 상태에 있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그런 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우리의 미래 성장의 어떤 동력으로 삼으려면은 국가 시책으로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 대비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다문화 시대를 맞아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방금 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타적인 시위가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자긍심 아닌 자긍심 이런 문제들을 배타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스스로 제한하고 또 열어놓고 우리 한 문화가 바로 다문화다라고 좀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양이라든가 횟수로서 또 학교에서만 하는 이런 다문화 교육이 아니고 우리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 교육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들어오셨던 분들, 다문화 가족이나 이민하셨던 분들을 그들이 우리한테 맞추라고 하는 이러한 인식 또 이러한 교육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같이 이해하고 배려하는 속에서 하나의 문화를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의 문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제도적인 측면으로 뭐 아까 소연님 예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은 이민청을 이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문화 관련 정책들이 아주 여러 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출입국 할 때는 법무부에서 하죠. 또 여기 와서는 또 복지부라든가 여성가족부에서 별도로 또 하고 있고요. 또 교육의 문제는 또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하나의 어떤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내는 측면에서 오래전부터 이야기는 됐었습니다만은 이민청 문제를 다시 한번 이제는 생각해 볼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전남을 이야기하면 경제관광 중심의 동부권과 행정 조선업 중심의 서부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교육 부분 역시 동부권과 서부권에서 예산 편성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모습인데요. 동부 서부권 교육 현장의 특징과 차이점을 인정하며 전남 교육 발전과 올바른 이해를 위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 교육 환경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먼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이요? 네, 뭐 교육 환경을 살펴보면 일단 저는 두 가지로 먼저 봐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측면하고 하드웨어 측면인데요. 이제 동부권과 서부권의 하드웨어 측면을 먼저 살펴보면 일단은 대부분의 교육 관계자들의 어떤 말씀을 들어보거나 현장에 가보면 아무래도 그 교육 시설 측면에서는 서부권보다는 동부권이 솔직히 더 좋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속에 어떤 실제적인 교육의 질조차 동부권이 과연 서부권보다 높냐, 더 좋냐,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장담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또 사립학교 좀 많습니다. 서부권에는 동부권 공립이 많고요. 이렇다 보니까 사립학교는 약간의 좀 학력 위주의, 왜냐면 학교의 어떤 명성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학력 위주의 그런 학사 일정 중심으로 돼 있고, 동부권은 공립이 많다 보니까 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동부권, 서부권 교육 환경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이야기 좀 해주시죠. 제 생각에는 그 교육 환경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논하는 것보다도 요즘 교육 트렌드를 봤을 때 가정 교육하고 학교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학원 교육에서 이렇게 많은 것이 뺏기는 것이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교육 환경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제 이혁지 의원님께서 말씀한 서부권하고 동부권하고를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서부권이 상당히 교육 환경이 좋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서부권에는 일단 전남도 교육청이라는 그 큰 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환경 시설을 수시로 체크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부권 같은 경우는 좀 거리가 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거무초 같은 데서 여기 오려면은 하루 생활권인 대한민국인데도 그 전날 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동부권의 교육적인 예산이나 그런 부분이 좀 편중돼 있다, 집중돼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예산의 쓰임새를 보면 일단 가까운 예로 동부권에 지금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이 올해 정식 오픈을 했습니다. 그게 들어간 비용이 거의 한 5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그 대규모 교육 직속기관이고요. 그 전에 또 국제교육원이 여수에 또 들어섰어요. 물론 이제 최욱의 의원님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물론 여수시에서 많은 투자를 해줬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적인 직속기관으로 어떤 국제화를 위해서 있습니다. 또 그 전에 또 순천에 우리 유아교육 전문기관인 유아교육진흥본원이 또 순천에 있습니다. 근데 이 전까지 이 서부권에는 그야말로 어떤 교육적인 직속기관이 하나도 들어서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직속기관이 많다고 해서 그 지역 교육력이 높아진다 이건 아니지만, 일단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봤을 때 서부권 주민들은 조금 소외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방금 최무경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 또 공감합니다. 교육청이 서부권에 있기 때문에 또 교육청에서 행해지는 또 다양한 교육 행사들이 있어요. 여기에 또 동부권에 있는 특히 여수라든지 또 순천 또 여수 근방에 섬에 있는 학생들 오기에는 힘듭니다. 물론 그 점도 이해하지만은 모르겠어요. 서로 동부권, 서부권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을 조장할 게 아니라 이번 토론 기회에 한번 우리 점검을 해보자 이렇게 모인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여수 지역구신 최 의원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학생들 그 비율을 보면은 동부권 한 8만 4천 명 정도 되고 서부권 한 4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8만 4천 명보다도 4만 명의 좀 어떻게 보면 전남 교육청에서 투자를 지금 많이 하는 추세거든요. 특히 최근 들어서 우리 이혁재 의원님께서 교육위원으로 있으면서 목포라든가 모안 쪽으로 너무 예산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겁니다. 이 부분에 옛날에는 여수 아까 그 국제교육원을 얘기했는데, 정말 바다가 아름답고 공기가 좋은 그 국제교육원을
우리 여수시에서 이렇게 기부 체납을 해가지고 그 유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북권에 있는 이혁재 의원님께서는 정책적으로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가져가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이렇게 예산 분포가 서북권에 너무 많이 뺏겨가지고 이 동북권에 있는 이 환경, 서북권에 있는 환경이 역차별되지 않나 그 생각 들고, 제일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논의 안 되지만 이제 담양 쪽이라든가 장성 쪽 같은 데에도 상당히 이렇게 많은 것을 전체적인 교육 환경을 아마 도교육청에서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최 의원께서 보시기에 이제 서북권 교육 환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는 지금 지자체에서 좀 대응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자체에서 대응 투자를 하게 되면은 좋은 시설을 서북권에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그 지자체. 그 좋은 시설에 들었음으로 해서 학생들이 배울 기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뭐 교육청 예산이 97% 정도가 교육부로 다 하지만 지자체 대응에서도 이렇게 좀 선도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줬으면은 교육 환경은 더더욱 좋아질 건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북권에서는 뭐 지자체들이 자꾸 재정 자료도 어렵다 했는데, 그 어렵다는 말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것이 뭐냐면은 복지 쪽 예산은 지금 계속 줄지가 않아요. 복지 쪽은 상당히 거의 웬만한 지자체들은 거의 30% 넘고 그런데 교육의 예산 보면은 0.몇 %거든요.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께서도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할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이야기해 주시죠. 예, 뭐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무경 의원님께서 제가 우리 서북권에 많은 예산을 가져왔다 하는데요. 물론 일부는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저희 의원들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자기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가져와서 우리 자기 지역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끔 하는 게 목적입니다. 가장 첫 번째. 근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제가 알기로도 최무경 의원님도 알게 모르게 여수 쪽에 많은 교육 예산을 특히 시설 면에서 가져가셨어요. 이건 다 똑같은 상황인 것 같고요. 지자체의 대응 투자 여력이 다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보다는 재정 자주도가 중요한데, 물론 서북권 지자체가 재정 자립도도 낮지만 재정 자주도도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지자체 예산이 무슨 1조가 된다고 해도 지자체에서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 경제나 관광 쪽에 투자를 하고 교육은 맨 뒷전인 겁니다. 인정합니다. 목포시 같은 경우가 여수시에 비해서 거의 교육 경비, 지자체 경비가 거의 뭐 반토막도 안 낼 겁니다. 목포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픈 부분을 최무경 의원님께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더더욱 제가 서북권 하지만 서북권 중에서도 또 신안군 같은 경우는 신안군 군수님이 또 굉장히 교육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재정 자립도가 낮지만 또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해요. 그래서 지자체 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재정 자립도보다는 자치단체 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그래서 더 안타깝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지자체 살 수 없으니까 그러면 교육청 예산으로 100% 교육청 예산을 좀 해주십사라고 간곡히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동북권과 서북권에서는 좀 교육 예산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이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조를 살펴보면요, 올해 내려간 예산이 이제 순천이 982억입니다. 교육청 예산만. 여수가 957억이에요. 근데 목포가 765억입니다. 그러니까 순천에 비하면 거의 220억 정도가 덜 내려갔어요. 예산상으로 보면, 숫자상으로 보면 이 부분 분명히 하실 말씀 있을 건데, 근데 이제 예산이라는 것은 그냥 단체 장이 이쪽은 이쁘니까 더 주고 미우지가 덜 주고 이게 절대 아닙니다.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순천과 여수는 이제 순천 같은 경우는 학교 수도 많고 학생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생 수를 보면 순천이 35,394명이 순천에 학생이 있고요. 여수가 37,000명, 목포가 31,344명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목포가 순천보다는 학생 수가 적지만 여수보다는 오히려 학생 수가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여수보다 여수가 957억이고 목포가 765억이니까 학생 수는 오히려 목포가 많은데 여수보다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또 그 이유는 여수는 3년가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래서 학교 수가 많습니다. 학교 수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수 학교가 90개 학교가 있고 순천이 80개, 목포가 65개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정할 때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를 일정 비율로 해서 예산을 짜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지적했던 것은 다 인정하는데 학교 수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기 때문에 예산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다. 이 공식적으로. 그래서 제가
교육 당국에 학교 수의 배점을 좀 줄이고 학생 수를 좀 늘리면 좀 균형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주장을 한 적도 있습니다. 네, 이제 예산 정할 때 학교 수에 조금 중점을 둬서 예산을 정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지금 하실 말씀이 많으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한 말씀 해주시죠.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학생 수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뭐 다 이렇게 하는데 학생 수가 이렇게 많은데도 저기 예산을 찍을 수밖에 없는 것은 3년 통합 부분이 아니고 목포는 이렇게 면적이 좀 적지만 여수 같은 경우는 다도해로 돼 있어가지고 섬지역 학교가 많습니다. 농촌지역.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투자된 비용이 좀 이렇게 많이 책정돼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교육부에서 다 책정하는 건데요. 이 학교의 지역 교육청으로 내려간 그 금액을 가지고 뭐 불균형이라고 나라면은 아주 잘못된 전 시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학생 수, 학교 수를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교육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예산보다도 저는 시스템을 좀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전남이 가야 될 교육하고 서울이 가야 될 교육하고는 저는 이번에 교육위원회 하면서 좀 느낀 게 좀 있거든요. 전남의 교육은 어떻게 보면은 농업이라든가 업 쪽에 전문 교육이 좀 필요하는데 그 전문 교육을 중학교 때는 아예 안 하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해도 전문 교사가 없이 지금 전문 교육을 하는 게. 그러다 보면은 그 전문학교 마이스터고라든가 뭐 해양 뭐 고등학교라든가 이런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가거나 좋은 직장을 갈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고등학교에서 전문적으로 시킬 수 있는 그 시스템, 그게 좀 투자를 많이 좀 해가지고 이 전라남도의 우수한 학생들이 우리 지방 정부도 근무하고 국가직도 근무를 해가지고 전남만의 이 교육을 좀 선도적인 정말 유명한 사람들을 좀 많이 배출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 부분 좀 크게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시스템 재정비를 해야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교육 예산 자체에 좀 많이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좀 부족하다고 지금 보시는 겁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했을 때는 예산 문제는 아니다는 겁니다. 예산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다는 거죠. 그게 예를 들어서 그 여수에 그 마이스고를 하게 되면은 마이스도 학생들은 여천공단에 들어가기 쉬워요. 그러나 거기에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과연 그 화학 전문 박사들이 와가지고 가르치고 있는지, 정말 교육을 가르치려면은 제대로 된 교육을, 그러니까 완도에 같은 수산업 이렇게 양식업을 하는 그런 교육을 하게 되면은 양식업 박사를 취득해가지고 거기에 종사되고 교육도 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가르치는 이 교육 시스템은 이제 유럽식인데 우리나라도 선진화로 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임용고사만 패스해가지고 전문 분야도 아닌데 최고로만 가지고 학생들 가르쳐서 될 문제는 아니다는 거죠. 현실에 맞고 미래에 맞는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 교육 정책이고 불균형을 해소하고 거기에서 유능한 인재들이 나타나면 제2의 제3의 후배들도 더 잘 될 거라고 보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교육이 나가다 보면은 정말 살기 좋은 전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교육 예산을 더 늘리거나 이런 방안들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요? 네, 방금 최무경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교육청 예산은 그 대부분 특별회계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많으면 또 주민세라든지 아니면 기업이 많으면 지방세라든지 이걸 벌어들이는 지자체 수입이 다 다릅니다. 근데 교육청 예산은 그냥 국고에서 거의 대부분 이렇게 배분해 주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전남교육청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많아지고 줄어들지가 않고 그냥 일정 부분 매년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방금 최무경 의원이 말씀하신 정책적으로 얼마큼 균형 있는 교육정책을 펴냐 이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동북권 같은 경우는 지금 여수의 화학단지
또 광양의 제철소라든지 뭐 산업 기반 시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는 특성화고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서 그 특성화고에서 전문 기술을 익혀서 그 지자체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향이 좀 맞는 것 같고, 이 서부권 같은 경우는 기업보다는 뭐 농토가 많고 또 수산물이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22개 전남 시군이긴 하지만 각 시군마다 약간 다른 특성을,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도 그 지리적 특성에 맞게끔 각 지역청에 어떤 독립적인 자율적인 권한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획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뭐 단순히 외형적으로 보이는 시설 규모만 보고 이건 불균형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정책적인 어떤 균형을 맞추는 게 더 시급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다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동부권이나 서부권에 대한 교육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런 걸 떠나서 이제 학생들만 생각했을 때 학생들을 위해서 이러한 교육 불균형을 위해서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 겁니까? 예, 제가 교육위원이 되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이제 비록 목포를 중심으로 한 교육 문제를 접했는데요. 저는 가장 큰 문제가 학생 간 차별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동서 간의 차별이 아니라 목포 내에서의 학교에서, 한 학교에서도 또 다른 학생 간의 차별, 특히나 성적 중심의 차별. 지금 현재도 사회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만 특정 학생들 집단, 소위 성적 상위 뭐 10% 이내나 뭐 1등급 이내 이런 잘하는 아이들만 모아놓고 성적 몰아주기, 또 뭐 상장 몰아주기, 또 주도적 관리, 그리고 그 외에 소외된 나머지 뭐 7, 80% 학생들은 시쳇말로 이렇게 한탄스러운 말도 합니다. 우리는 학교 그냥 전기세 내러 다닌다. 이 정도로 학교에로부터 무관심 받는 학생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별을 제가 교육위원이 돼서 조금 더 없애보고자 이렇게 이제 교육위원회에 들어왔는데요. 마찬가지로 전남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전남에 있는 22만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 학생들이 다 각기 다릅니다. 장성훈 교육감께서 표방한 게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두 다 각기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다 할 수는 없지만 약간의 어떤 구분을 지어서 이 클래스, 이 레벨에는 이런 교육 시스템, 이 레벨은 이 정도 시스템, 이 클래스는 이런 시스템으로 좀 특성화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학교에서 만들어서, 내가 정말 공부에 소질이 있으면 주도적으로 심화반에서 공부를 하고, 또 나는 공부도 좀 관심이 있지만 뭐 특정 과학 분야에 좀 더 내가 관심이 많다 그러면 과학 동아리를 집중 지원해서 그 동아리에서 또 동아리 활동 잘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전체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다 만족해하는 즐거운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 계신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들의 열정과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제 교육 불균형의 문제가 아니라 성적 중심의 차별이, 이 부분을 먼저 좀 해결해야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동부권, 서부권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불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학생들만 봤을 때 어떻게 보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교육은 학생 중심의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들이 갖춰주면 되는 거고요. 그 갖춰주면서도 서로 이렇게 미루지 않고 서로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학생들이 뭘 필요한지, 교육청에서는 뭐 시설이 필요하면 시설에 대한 거, 뭐 자재가 필요하면 뭐 재료가 필요하면 재료에 대한 것을 아낌없이 이렇게 투자를 해주는 것이 좀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것을 얘기를 하냐면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불균형도 얘기하지만 학생들한테 정말 꿈을 심어주고 앞으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학생들한테 심어줘야 되는데, 지금 학생들은 너 꿈이 뭐냐 그러면, 옛날 우리 어릴 때는 보통 이제 되든지 안 되든지 꿈은 이제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말달까지 내려오는데요. 지금 학생들한테 꿈이 뭐냐 그러면 꿈일 피력을 못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꿈을 가지고 있고 이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육을 좀 해줬으면 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꿈을 잇는 모든 학교가 돼야 되고 학생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안타까움이 좀 느낍니다. 네, 저도 동부권, 서부권으로 나누기보다 모든 학생들이 고른 기회를 갖고 균등한 교육을 받길 저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지역마다 불균형, 차이를 통해 서로 갈등과 싸움을 유발하는 것이 아닌 각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배려를 통해 교육 부분에 있어서 차별 없는 전남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 제가 저요? 그냥 치면 돼요? 저는 이번 전국체전에 출전하게 된 최미선 선수입니다. 순천에 뭐였지? 초등학교 때 이제 급식실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제 담임 선생님이 그때 양궁부 감독님이셨는데 추천받아가지고 부모님한테 물어보고 해도 된다고 해서 그때부터 그냥 시작하게 됐어요.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나서 8시 전에 나가요, 경기장을. 그냥 하루 종일 이제 경기장에 나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하루 종일 또 걸어 다녀야 되고 하루 종일 경쟁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똑같이 그냥 활 쏘는 것 같은데. 근데 예전에는 막 괜히 뭐 담보 쓴다 그랬나? 이런 말들이 근데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뭐 특별훈련 뭐 야구장 가서 활 쏘고 이런 것만 있고 좀 체력이 없는 것 같으면은 개인 운동도 많이 하고 웨이트장 가서 웨이트 운동도 많이 하고 그래요. 일단 모든 선수들이 똑같이 이제 선발전을 하고 상위 선수들이 국제대에 나와서 이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강하지 않나 생각해요. 부담감 많죠. 이번에 선발전 하면서도 많이 부담됐었어요.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제가 예전에는 멘탈이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이게 선발전을 계속 하다 보니까 막 잘 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많이 버리려고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경기하려고 많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받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고등학교 때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이제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는데 대학교 올라와서 감독님이 뭐 저를 믿고 못해도 돼 이런 말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 뒤로 좀 스트레스도 많이 안 받고 마음을 비우고 경기를 하는 편이에요. 많아요. 초등학교 때도 한 번 있었고 고등학교 때는 그냥 뭐 놀고 싶어가지고 좀 그랬던 쪽이. 요새는 쉬는 날 그냥 놀죠. 술 먹고 2병? 야, 이게 공식적으로 2병이네. 빼주세요. 시합이 이제 있을 때는 많이 안 먹어요. 거의 안 먹어요, 그냥. 몸 관리도 해야 되고 이제 술을 먹게 되면 근육이 풀리게 돼가지고 활 쏘는데 좀 지장이 생겨서. 국내 대회가 더 힘든 것도 있는데 국제대회도 요즘엔 이제 쉽지 않아요. 네. 처음 국제대회 나갔을 때 긴장했었던 것 같은데 처음 딱 이제 태국마크 달고 나갔을 때 그때 개인 2등하고 단체 1등 했어요. 원래 처음 나가본 사람이 뭐 잘한다고 이런 말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쏘면 되니까. 제가 리우를 못 나갔을 때는 올림픽 나가는 게 목표였는데 이제 한번 갔다 왔잖아요. 지금 목표는 이제 올림픽 개인전 금메달 따는 게 목표예요. 일단 제가 실업팀 올해 처음으로 입단해가지고 처음 이제 체전을 나가는 건데 개인만큼 그만큼 더 잘하고 싶고 저희 팀을 대표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천의 명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훈련해 왔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